기록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 한 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미라. 그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다. 아주 디테일한 우리 과거의 역사, 이러한 것을 실제 실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미라는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특별한 기후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전통적인 묘제 양식이 만들어낸 조상의 선물이자 역사의 산 증인인 것이다. 우리나라 미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우리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온몸으로 전하는 그의 메시지,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겨진 단서.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가? 과거의 어떤 식생활,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 이런 다양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타임캡슐과 같은 자료이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이어주는 열쇠, 미라. 이제 그의 몸에서 역사와 과학의 향연이 펼쳐진다. 지난해 7월, 대구에서는 한기의 봉토가 발견됐다.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나지막한 구릉의 능선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봉토가 조사단의 눈에 띄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흙을 교차해서 쌓은 모양이 판축과 비슷했고, 특히 제일 아랫부분은 흙이 밀리지 않도록 다른 흙으로 쌓은 형태였다. 봉토는 높이가 1.8m가량, 직경 11m, 넓이 8.9m 정도의 크기였는데 마을 사람들조차 이것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저희가 시골 당시에 보니까 앞에 원래 축사가 있었는데 축사 뒤편에 그 봉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최초에는 저희가 삼국시대 무덤을 생각하고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회각의 형태가 드러났고, 단단히 굳어진 회각의 뚜껑을 열자 밀봉 상태의 목관이 나타났다. 단단한 석회 안에 숨겨진 회각, 그리고 겹겹이 쌓인 관은 바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묘제, 회각묘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누구도 침입할 수 없을 듯한 좁은 공간에 숨겨진 목관. 목관의 뚜껑을 열면 비밀스런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된다. 하지만 보공이 가득 들어차 있어 습의 속에 감춰진 정체가 미라일지 인골일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미라가 있다고 알 수는 없는 상태였고요. 회각의 뚜껑을 열고 나니까 이제 목관 위에 이제 목서가 돼 있는 상태였고 명운이 있는 상태였고, 그것을 이제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보공들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공을 제거한 뒤 대렴 상태의 시신, 사람의 굴곡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미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단은 이것을 의대 해부학실로 옮겨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도록 했다. 먼저 복식팀에서 한 겹 또 한 겹 조심스럽게 습의를 벗겨냈다. 의학,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숨죽이며 미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조금씩 자신의 존재를 알리듯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와, 생각대로다. 이게 탄력이 있고 하나도 안 말랐어.
거의 뭐 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색깔만 약간 변화했지 물컹물컹한 그대로 팔도 나오고 있고. 와 대단하다 이거. 머리가 새까만 거 보니까 젊으신 분 같은데. 가지런히 모은 두 발. 모양이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손톱. (500년의) 세월 속에서 피부색이 변하긴 했지만 보존 상태가 뛰어난 미라임에 틀림없었다. 최근 한 몇 년간은 그렇게 상태가 좋은 미라를 아직 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보존이 잘 된 미라를 발견할 수 있어서 약간 연구 의욕이 고취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미라.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현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미라는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인 처리를 통해 생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말한다. 미라의 사인이나 질병, 함께 출토되는 유물, 그리고 복식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방부액으로 시신을 썩지 않게 처리한 뒤 인공 미라를 만들기도 했지만 자연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자연 미라도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인 조건은 건조한 환경. 그리고 시신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기후에서도 미라는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시신의 주변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도 미라가 만들어진다. 건조 미라는 남미 안데스 산맥 서쪽의 아다카마 사막과 몽골 남부의 고비 사막에서, 냉동 미라는 알프스 산맥과 페루, 알타이 산맥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미라가 바로 공기차단 미라다. 시신의 어떤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관 내부를 밀폐시키는 걸로 인해서 시신이 공기가 통하지 않고 물도 들어가지 않고 이런 거의 진공 상태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자연이 만들어진 하나의 그 미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땅 속에 묻힌 채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21세기로 온 그는 누구일까? 머리를 싸고 있던 복권을 벗기자 검은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회강묘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미라가 있을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 모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와 근육은 이것이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온 미라라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국내에서 이러한 미라를 발견한 일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이다. 2001년 양주에서 발견된 소년 미라를 시작으로 파주, 일산, 안산 등 각지에서 발견된 미라가 10여 구. 제작진은 그 중에서도 대전 계룡산 인근에서 발견된 학봉장군 미라에 주목하기로 했다. 학봉장군 미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여기 계시는 분은 학봉 장군님으로 현재 저희가 원래 2004년도 대전 목달동에서 발견되셨는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인 학봉장군 미라는 부부가 함께 발견됐다. 1420년대에 출생해 42세쯤 사망했고 부인은
50대 초반인 1468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미라의 생물 연도와 함께 그의 몸에 담긴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미라 연구의 목적이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걸 들 수가 있고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옛날에 살았던 분들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우리 앞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묘한 현상이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하게 되었고요. 인공 미라의 경우 장기가 훼손되기 때문에 미라의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라는 장기는 물론 체내에 남아있던 분뇨까지도 그대로 보존돼 이러한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기 차단 미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묘제 양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무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회강묘. 처음부터 회강묘가 우리나라의 무덤 양식을 대표했던 것은 아니었다. 석실묘, 즉 돌방 무덤을 주로 썼던 삼국시대. 돌방 무덤은 땅을 파고 돌을 사용해 관을 넣을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무덤 양식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 이제 삼국시대 가면 석광묘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석실묘, 그 다음에 옹관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쭉 가서 고려시대까지 조선 전기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돌방 무덤으로 하였던 것이 차츰 변화하기 시작한다. 고려 말에 도입된 성리학이 정착하면서 주자가래도 함께 들어온 것이다. 주자가래는 장례 문화의 변화에도 일조했다. 밀폐된 상태의 그 관을 만들고 그런 무덤을 만드는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규제하기 시작을 해요.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고 비로소 회경묘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결국 문종의 현릉까지는 돌방으로 만들어졌으나 석실을 쓰지 말라는 세조의 유언은 회경묘를 쓰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숱한 논란 끝에 세조의 광릉이 만들어진 1467년. 이때부터 돌방 대신 회격을 사용하게 된다. 이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묘제 형식으로 자리 잡았던 회격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또 한 번 변화를 맞는다. 내관, 외곽, 회각의 삼중 구조를 가진 회각묘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왕릉에 사용된 회각묘는 점차 일반 백성들의 묘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장하면서 미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문헌에 이 미라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문헌이 없어요. 다만 무덤을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만 있지 미라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없습니다. 회각묘는 상대적으로 무덤의 면적을 줄이고 부장품의 수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만드는 비용과 노동력도 절반 이상 줄였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미라로 남아 역사의 산 증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회각묘가 미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나비장이다. 나비장은 가구를 만들 때 이음새를 못질하지 않고 홈을 파서 끼우는 기법의 하나다. 전통 목재 가구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인데 목관을 짤 때도 역시 나비장을 이용했다.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틈이 벌어지지 않고 공기를 차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회각 안에 있는 이제 목각의 뚜껑 부분입니다. 천개라고 하는데 이제 그 통짜나무로 크게 되어 있고 크기는 2m 정도 가량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 갖고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비장으로서 크게 하고 바깥에 쪽만 4군데만 이제 못으로 이제 박은 상태였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회강묘를 만드는 방법에 있다. 우선 바닥에 숯을 깔고 나무 틀을 세운다. 그 주변으로 석회와 가는 모래 그리고 황토를 섞은 산물을 붓는다. 벽이 굳고 안쪽에 공간이 생기면 목관을 안치한 뒤 다시 산물을 붓는다. 주자 가래에서 표현한 회강묘의 특징은 적중했다. 굳어진 회각 속에서 누구의 침입도 받지 않은 시신은 그대로 미라가 되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서울대 해부학교 실팀은 실험지를 통해 미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우선 토강묘의 환경과 회강묘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험쥐를 매장한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양쪽 실험쥐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토강묘에 매장한 실험쥐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었지만 회강묘에 매장한 실험쥐는 거의 부패하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 회강묘는 공기를 차단해서 미생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멸균 효과를 가져왔다. 회강묘를 제작할 때 사용된 산물이 굳으면서 관 내부가 1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유지된 것이다. 회강묘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외부 환경과 내부에 있는 관 속에 있는 환경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그 안에서 또 발열 반응에 의해서 멸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병원체 같은 것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요. 또 외부 환경과는 차단되기 때문에 완전한 타임캡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기온이 온난하고 사체가 부패하기 쉬운 토양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수차례 미라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회강묘의 특성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장례 문화가 빚어낸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대구에서 발견된 최근의 미라는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일까? 미라의 몸속 장기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CT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CT 촬영을 통해 우리는 미라를 훼손하지 않고도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찍은 1000장의 사진들이 3D 이미지로 구현된다. 오랜 잠에 빠져있던 미라에는 어떤 특징이 담겨 있을까? 전반적으로는 골격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신체 구조는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서는 뇌 구조가 다른 미라에 비해서 잘 유지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뇌 경막이 그대로 모양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CT 촬영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미라의 과거를 깨운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학봉장군 미라의 경우 몸속 장기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육안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의 사인이 드러난 것이다.
CT 촬영에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애기 부대한 식물이 발견돼요.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사람이 기침이 너무 폐질환으로 인해서 기침이 너무 심해서 각혈이랑 피를 토할 약초거든요. 아마 폐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고 저희가 폐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 폐 한 줄 부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폐질환으로 돌아가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CT와 MRI 촬영을 통해 밝혀낸 미라의 사인.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따로 있다. 약간의 수분이 있어야 가능한 MRI 촬영의 경우 건조 미라에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라의 경우 체내 장기가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분량으로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꼭 영상의학과적인 소견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해부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 여기에 영상으로는 좀 장기를 확인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지만 시술을 통해서 다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라가 말해주는 또 다른 이야기는 DNA 분석으로 밝혀진다. 뼈, 머리카락, 치아의 일부를 통해 DNA를 분석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 우선 피부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자외선 조사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뼈에 남아있는 DNA를 추출하여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 미라 개인에 대한 연구는 결국 그의 가족 혹은 사회 집단의 특성까지도 밝혀내는 열쇠가 된다. 그것이 미라를 타임캡슐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DNA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부계나 모계의 친연관계, 그리고 또 다시 뭐 집단 간의 유형관계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떻게 뭐 유전적으로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뼈의 콜라겐을 통해 안정동의 원소를 분석하기도 한다. DNA 조사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조사라면 안정동의 원소는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연구다. 하지만 안정동의 원소는 식생활뿐 아니라 신분을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높은 계급의 사람일수록 고급 식문화를 즐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뼛속 콜라겐과 함께 머리카락 속의 케라틴을 분석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은 죽기 몇 달 전에서 몇 년 동안의 식생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 섭취를 알 수 있는 질소 안정동연소 값을 비교해보면 뼈 콜라겐보다 머리카락 케라틴의 경우 평균 한 2.9%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 10년, 15년 동안 단백질 섭취보다 죽기 전 몇 달간의 단백질 섭취량이 좀 높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다. 여타 미라와는 달리 몸속이 그대로 보존되는 국내 미라는 심지어 체내에 남아있던 기생충까지도 연구 분석이 가능하다. 쭉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페디스토마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페디스토마의 알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재즙을 먹고 이제 기생충에 걸린 그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고기 생충학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5살 전후의 소년 단웅의 미라. 간흡충, 즉 간디스토마와 편충, 그리고 회충까지 미라의 몸속에 남아있던 기생충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찾았던 이제 그 첫 번째 이 고기생충학 팀이 꾸려지게 된 그 미라가 이제 5살짜리 미라예요. 이제 그 2001년에 발견된 그 단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미라인데, 그 미라에서 이제 회충, 편충하고 간디스토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간디스토마는 사실은 이제 민물회를 먹고 걸리는 기생충이에요. 그런데 5살짜리 애가
그 간디스톰에 걸려 있었다는 얘기는 당시 양반집 자제들은 아주 일찍부터 회를 먹었을 것이다. 미라의 기생충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질병에 걸렸었는지를 알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몸속의 기생충을 통해 인류의 이동 경로까지도 추측할 수 있고 당시 문화를 엿보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1993년에 세계 최초로 인체 감염이 밝혀진 기생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창굴 큰입흡충이라는 건데 그게 굴을 통해서 전파되고 그 다른 지역 굴에는 이게 없고 오직 신안 앞바다에만 이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경남 하동 신안하고 많이 떨어진 하동에서 미라가 나오는데 그 미라에서 이 창굴 큰입흡충의 알이 나온 거예요. 신안 앞바다에서만 나타나는 기생충이 하동에서 살았던 미라의 몸속에서 발견됐다. 이것은 곧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다. 고인이 생전에 신안에 가서 해산물을 먹고 왔거나 기생충이 어떤 방법을 통해 하동까지 이동해 온 것이다. 사실 그 창굴 큰입흡충이 원래 이제 새를 통해서 전파되거든요. 철새. 근데 그 철새가 옛날에는 하동도 가고 뭐 충남도 가고 여기저기 이제 정박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신안 앞바다에만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몸속의 상태와 DNA 그리고 기생충까지 미라는 자신의 몸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곧 미라가 여타 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이유다. 지난 2002년 9월 파주. 당시 파평윤 씨 종중은 선조의 묘역에서 이장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러던 중 상단부가 파헤쳐진 무연고 무덤을 발견하게 됐고 이것이 과연 누구의 묘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확인한 내관에는 조선시대를 살다 간 여인이 누워 있었다.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던 그때 바지의 허리끈에는 병인 윤시월이라는 5글자가 보였다. 그리고 유난히 배가 부풀어 있었던 미라. CT 촬영을 통해 세계 최초의 모자 미라라는 것을 밝혀냈다. 병원에 가보니까 그 시신을 보여준데 이렇게 이제 아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애를 낳다가 뭐 자궁 파열로 죽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임신 중 난산으로 사망한 산모와 태아의 미라라는 것. 출산을 단 5분 남긴 채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난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젊디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죽어간 여인. 비록 그 인생은 짧았지만 그녀의 몸은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1565년 병인요 윤시월이니까 아마 윤시월이면 12월 달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신부는 이제 처음에 누군지 몰라서 이제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래도 장례가 워낙 고급으로 지냈고 이게 이제 겉의 모양을 보면 그 문인석 뭐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미라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파평윤 씨의 족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리고 문정왕후의 오빠인 윤원양과 그의 자식들, 그 중에서도 장남인 윤소가 첩실에게서 낳은 딸이 미라의 주인공일 것이라고 했다. 관에서 나온 당시 숙빈의 편지가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숙빈이 조카딸한테 편지를 보는 거야, 안부 편지.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미라에서 나왔어요, 안부 편지가. 요 숙빈한테 조카딸한테 보낸 편지. 그래서 이 미라 주인공이 그래서 이 손녀딸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미라와 함께 또 다른 의미를 남겨준 복식과 유물.
미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단서임과 동시에 당시의 생활상까지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회각의 뚜껑을 열면 우선 고인의 신분이 적힌 명정이 보인다. 그리고 내관을 열면 빈 공간이 모두 보공으로 채워져 있다. 이것을 모두 들춰내면 비로소 대렴 상태의 시신이 보이는데 신분이 높을수록 많은 옷이 사용된다. 대렴 상태를 해포하면 19벌의 옷으로 쌓인 소렴 상태가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싸고 있는 수의가 보인다. 수의의 종류나 옷감, 가짓수에 따라 미라의 신분과 경제력은 물론 시대상도 나타내기 때문에 복식은 미라와 함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관에 이제 묻을 때 이제 시신에 일단 평상시 착용하던 옷들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을 이제 관에 넣고 나서 빈 공간을 또 이제 보공품이라고 해서 평상시 입던 옷들로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시대 회각묘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복식들은 이제 많을 때는 뭐 한 50에서 100여 벌까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대구에서 발견된 미라도 마찬가지. 명정부터 해포 작업 때 벗겨낸 보공은 물론 수의까지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가능하도록 건조와 보수, 소독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미라의 신분을 밝혀주기도 하고 우리나라 복식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미라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가장 중요한 단서 명정. 그러나 세월을 머금은 명정의 글자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때에는 적외선 촬영을 통한 감식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땅속에서 존재를 잃었던 미라가 비로소 이름과 신분을 되찾는 순간이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았다. 죽음을 새로운 출발로 여겼기 때문에 수의를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라와 함께 우리에게 돌아와 복식사의 일부가 되었다. 출토복식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피상자가 직접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보통 전성되어 온 이제 복식류들은 이제 뭐 한 100여 년 이상 올라가지 않지만 이제 회각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을 이제 실제 이제 수습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복식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물들입니다. 미라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과거의 흔적만이 아니다. 우리는 과학의 새로운 분야까지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약간은 일그러진 미라의 얼굴에서 선조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예다. 강릉 최씨 문중의 미라는 발굴 당시 그 모습을 유추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CT 촬영 후 뼈 이미지를 추출하여 복원을 시도했다. 머리 뼈의 계측치 분석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로 눈, 코, 입, 그리고 귀 등의 예측 데이터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요 얼굴 근육에 대해서 복원을 시행을 하고 눈, 코, 입 등의 데이터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부위들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뼈 이미지에 눈, 코, 입, 얼굴 근육까지 복원한 다음 성별, 나이, 인종에 대한 데이터를 적용해서 피부를 완성한다. 오차 범위를 최소화한 피부를 적용하여
비로소 미라의 실제 얼굴을 추정하는 것이다. 법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얼굴 복원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만 고고학적인 얼굴 복원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역사적인 고증을 기본으로 한 상상력이 가미된다. 얼굴 복원은 신원 확인을 위한 법의학적인 목적이 가장 크지만은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 얼굴 복원이 정확성들이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고고학적인 유명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인류에 대한 얼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라는 역사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질병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등 의학, 과학, 그리고 고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라 연구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의도된 미라가 아니라 묘제 양식이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다 보니 조선시대 이전의 미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라는 오래될수록 좀 대접을 받잖아요. 최소한 한 1000년, 2000년 이 정도는 참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미라가 좀 조선시대 것만 나오는 한계가 있어서 500년이 한계입니다. 또한 함께 출토되는 유물과는 달리 유형 문화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렇다 보니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쉽지 않고 후손들이 기증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미라가 발굴되면 후손들이 화장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후손들이 그 자기 선조의 시신을 연구를 위해서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전통적인 유교적인 관념에 따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 자료로 기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 자료로 기증하는 그 문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라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까지 미라에게서 얻은 것은 극히 일부일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더욱 축적된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생활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미라의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살았고 누구였고 어떤 질병을 앓았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DNA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체질적인 문제라든가 질병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미라의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미라 연구를 통해 현대 질병의 치료제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라 역시 조선이라는 한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미라를 통해 역사를 들여다보는 문은 차례차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읽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